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실이라는 기획 강의의 6번째 시간입니다. 위기 한국의 근원 반일 종족주의라는 강의로 원래 계획된 것입니다만은 별도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실이라는 강의를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강의 제목은요, 공창제의 시행, 부제로는 신분적 성지배에서 상업적 매춘으로입니다. 일본군 문제의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 저는 단계적으로 관련 주제를 지금 하나씩 이렇게 소개해 가고 있는 그와 같은 의도입니다. 1916년에 조선 총독부는 공창제를 시행했습니다. 동년 3월인데요. 총독부는 대자부 창기 지체 규칙이라 해서 일본 표현입니다만 그러한 그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창기라 하면 성매매를 전업으로 하는 매춘녀를 가리키는데요. 이전 강의에서 소개한 대로 해방 후 1950년대 60년대 한국 정부는 그런 여인들을 가리켜서 위안부라고 했습니다. 영어로는 prostitute라고 했는데요. 창기라는 말은 그것에 선행하는 일제시대의 공식적인 용어였다고 하겠습니다. 대자부라는 말은요, 일본 말인데 쉽게 말해서 유곽입니다. 유곽이고, 대자부 영업자는 포주라 해서요, 창기들에게 영업장소, 숙식, 기타 편의를 제공하는 자였습니다. 창기로 영업하기 위해서는, 대자부에 들어서 창기로 영업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본적이나 주소나 성명이나 생년월일이나 이런 것을 적은 영업 허가 신청서를 관할 경찰서장 또는 헌병대나 헌병분견소에 제출해서 허가를 얻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신청서와는 별도로 이 창기에 남편이 있으면 남편 또는 남편이 없는 사람들은 아직 미성년인 경우에는 아버지나 어머니 또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없을 때는 호주 또는 후견인 등이 그 취업을 승낙한 취업 승낙서를 작성해야 되고 인감을 찍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야 했고요. 그리고 이 창기와 대자부 영업자 간에 이 전차금이 대자부 영업자가 창기를 맞아들일 때 이 포주가 창기를 껴안는다 맞아들일 때는 전차금을 지불합니다. 그 전차금을 지불한 내용을 포함한 계약서 그리고 이 창기 출원자가 이 보건소에서 가서 건강 성병 유무 여부를 검사받은 건강검진서 그리고 창기업을 하게 된 사유서 이런 것들을 첨부를 해야 했습니다. 연후에 경찰서장이 이들 서류를 심사해서 창기업을 허락을 하면은 창기는 그 허가증을 자기의 방에 게시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창기는 경찰서가 관할 행정 부처가 지정한 그 유곽의 지역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거주가 제한됐을 뿐만 아니라 외출이 임의적인 외출이 금지되었습니다. 외출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자부 영업자는 포주는 이 찾아온 유객 손님의 신상을 기록한 명부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매월 이 창기의 영업 소득이 얼마인지 포주와의 관계에서 주고받은 전차금의 상환은 어떠한 실적인지를 관할 경찰서장에 매월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고 또 창기는 매월 2회 정기적으로 성병검진을 받을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그리고 창기업을 그만둘 때는 허가장을 경찰서장에 반납을 하고 또 폐업의 허가를 또 받아야 했습니다. 이상이 1916년에 총독부가 시행한 공창제의 주요 내용입니다. 공창제는 그 근대 서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먼저 출발을 했습니다. 정근대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그 매춘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대 국가는 그것을 공창제의 형태로 국가가
직접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공창제의 세 가지 요건은요, 첫째, 창녀들을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병 검진을 의무화한다는 것이고, 셋째는 이 영업구역을 한 곳으로 집중한다 하는 이 세 가지가 이 근대 공창제의 기본 요건입니다. 여러 나라의 공창제가 대체 이러한 요건을 다 구비했습니다. 창녀를 등록해야 한 것은 창녀와 포조와의 관계에서 그 국가가 이를 개입하고 통제해서 부당한 인신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금지하거나 또는 창녀에게 불리한 어떤 포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 조건을 방지하기 위한 그러한 취지였습니다. 둘째는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매춘업에서 만연하게 마련인 성병을 통제할 목적에서 성병 검진을 의무화했습니다. 더구나 근대 국가는 상비군을 보유했으며 이 병사들의 성병 감염은 군의 전투력과 사기에 큰 지장을 주기 마련입니다. 실은 근대 국가가 이 공창제를 시행하게 된 어떤 직접적인 계기는 이 건강한 어떤 전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병사들이 성병에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이 공창업을 한 곳으로 집중한 것은 이 매춘업에 따른 어떤 풍기문란을 통제하기 위해서 민간의 분산에 있는 매춘업을 이걸 가지고 산창이라 그럽니다만은 민간에 분산에 있는 산창의 매춘업을 한 곳으로 모아서 집창으로 이렇게 관리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집창을 하게 되면은 행정적인 통제와 또 성병 검진이 보다 편리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상이 공창제의 어떤 역사적 의의다라고 하겠습니다. 명치이신 이후 일본은 1870년대에 걸쳐서 프랑스와 독일로부터 이 공창제를 배워서 그것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에도 시절에 17, 19세기 일본 근세에서는 윤여옥이라 했어요. 상업적 매춘업이 존속했습니다. 이 보여드리는 화면이 이 윤여옥의 모습인데요. 창살 넘어 유녀들이 앉아 있어서 손님을 끌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 윤여옥에서 업주는 가난한 집의 딸을 인신매매 형태로 구입해서 매춘에 종사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이 윤여옥입니다. 그런데 이 개항 이후에 외국인으로부터 이 인신매매에 대한 어떤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일본은 이 국가의 체면을 위해서 이 윤여의 인신매매를 금지하고 윤여옥을 대잡으로 이렇게 명칭 변경을 하고 또 윤여를 창기로 명칭 변경을 하고 그 대잡을 일정 구역으로 모은 것이 바로 일본의 근대 공창제였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잡으라는 것은 유녀들에게 손님을 맞을 자리를 대여해 준다. 그러니까 일본말로 가시자시키라 하는데요. 그래서 창기들에게 영업할 방을 제공하는 그 영업소를 가지고 대잡으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윤여옥이 이제 대잡으로 바뀐 것이 일본의 근대 공창제다라고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1916년에 조선총독부가 시행한 공창제의 그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대개 일본의 근대 공창제를 그대로 도입한 것이다, 일시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9세기까지 조선시대에 일본 에도 시절에 근세 일본의 윤여옥과 같은 상업적 매춘업이 성립했다면 어느 정도인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뭐 여러 사람의 의견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일본의 윤여옥과 같은 조금 전에 보여드린 화면에서와 같이 창살 넘어 여인들을 호객하기 위해서 이렇게 앉아있게 하는 그런 식의 상업적 매춘은 조선에서는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않거나 또는 법적으로 그것이 금지되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기본적인 이유는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상업 경제의 발전 수준이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성매매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어떤 매춘 시장이 성립하려면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상업 경제가 발전해야 되는데 그와 같은 조건이 성립해 있지 않았다. 상업 경제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었다는 것이고, 둘째는 딸을 인신매매할 수 있는 그런 가부장권이 성립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업적 매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매춘의 수요가 있다면 이제 공급이 성립해야 되겠죠. 공급을 하려면은 나이 10대 후반에 그 17세나 18세 이후 한 20세 전반의 여인들이 그 길로 가야 되는데, 물론 자발적으로 갈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강제력이 작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이제 일본에서는 딸을 팔 수 있는 아버지의 권리가 성립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이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인신매매업자에게 팔았던 것이죠. 그런데 조선에서는 조선의 가족제에서는 그런 일본에서와 같은 그런 가부장권이 성립해 있지 않았습니다. 조선에서도 인신매매가 이루어졌는데 그거는 노비라는 하청 신분의 매매였습니다. 일반 평민들이 아버지가 딸을 팔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가부장권이 성립한 가족제는 아니었습니다. 19세기가 되면은 일반 평민들이 스스로 자기 몸을 노비로 파는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일가족 전체가 노비로 팔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버지가 딸을 노비로 파는 그런 경우는 아직은 확인된 바가 없고 저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원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선 왕조는 엄격하게 유교윤리의 사회였고, 유교윤리의 사회인 한 상업적으로 성을 공개적으로 매매하는 것은 국가의 도덕적 기준에 엄격하게 규제되었다, 금지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조선시대에는 상업적 매춘은 발달하기 힘들었다. 발달했더라도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난번에 강조했던 대로 조선시대가 성모랄이 엄격했다, 성문화가 청결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곤란하다고 했는데요. 그 점을 지금 다시 한번 상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조선시대는 상업적 매춘이 아니라 신분적 성지배가 발달한 사회였습니다. 관에 가면은 기생이라는 신분에 하천 천한 여인들이 있어서 성접대 역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한 성접대의 역은 기생의 신분과 함께 세습이 되었지요. 일반 민간의 사가의 계집종들도 주인의 명을 받아서 빈객의 침실에 들어서 성접대를 했다고 했습니다. 계집종의 성은 주인의 소유물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주인은 계집종의 성을 자의적으로 유린했습니다. 계집종 따먹기는 눈 소타기 이런 식의 속담도 있는데요. 그럴 정도로 이 집안의 계집종의 성은 주인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유린되는 그와 같은 시대가 조선시대였습니다. 양반 지배 신분의 그러한 폭력적 지배로 하천민의 남성이나 여성에게 단원 부부의 합당한 정조율이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하천민이 천한 신분의 사람들이 성적으로 문란하다 하는 어떤 대중적인 선입관, 편견은 그렇게 빚어진 것인데요. 실제로 이런 점은 이후 20세기에 들어와서 상업적 매춘이 성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한성이라든가 지방감령이라든가 병영 등 주요 도여에서는 또는 주요 교통의 요지에서는 주점이나 주막의 형태로 전업이라기보다는 겸업의 형태로 상업적 매춘이 어느 정도 성립했다고 보입니다. 19세기 말 이 한성의 이 남대문에서 서대문 사이 그 지역을 대상으로 일수놀이를 한 사람이 남긴 어떤 장부가 있는데요. 그 장부에 의하면은 술을 파는 집이 42채가 있었습니다. 한성 내외, 성내외를 합쳐서는 상당수의 주점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 주점에 종사하는 여인들이 손님을 맞아서 성을 매매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소설이나 민담에서 청구야화나 용제총화 등과 같은 이런 민담집에서
이 지방에서 한성으로 올라온 어떤 호걸남아가 색주가의 여인에게 빠져서 재산을 탕진하는 그런 일들은 뭐 심심치 않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상업적인 또는 전업적인 어떤 그 매춘업의 발전 수준은 낮았고, 그를 대신해서 성에 대한 신분적 폭력적 지배가 심했던 사회가 조선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1916년의 공창제 시행을 두고 저는 신분적 성지배에서 상업적 매춘으로의 이행이라고 그 역사적 의의를 규정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강의 제목을 공창제의 시행에서 부제로 신분적 성지배에서 상업적 매춘이라고 붙인 것은 그와 같은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행은 일거에 한꺼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어떤 과정을 밟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초창기에는 일본인 유객과 창기가 중심을 이룬 이식 매춘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30년대 이후 이 한국인 유객과 한국인 창기가 증가하면서 점차 한국인이 주체가 된, 한국인이 다중으로 참가하는 상업적 매춘업으로 변해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시 전국에 한 25곳의 대자부 영업구역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자, 보여드리는 화면은요, 경성, 그러니까 서울이죠. 경성부 중구에 있는 오늘날 중림동 일대입니다만 신맛지라 해서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유곽지역입니다. 그래서 유곽지역의 거리 모습인데요. 대체로 2층의 큰 일본식 건물이었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리는 화면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미도리 맛지, 어디 있느냐면 부산입니다. 부산의 그 유곽지구, 벚꽃이 핀 그 일본식 가옥이 좌우로 늘어선 유곽지역입니다. 보여드리는 이 편은요, 뭐 나중에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한번 자세히 봐주시기 바라는데, 1929년 당시 전국적으로 유명한 유곽지구 25곳의 일람입니다. 총독부가 공식적으로 허락한 어떤 그 유곽지역 내에 일본인 창기와 조선인 창기가 얼마나 있었는가를 그 조사를 한 것인데요. 주요 도시는 서울, 경성, 부산, 대전, 전주, 군산, 대구, 마산, 진해, 광주, 평양, 함흥, 원산, 회령, 나남, 청진, 이런 곳입니다. 이 보여드리는 편은 이 1929년도의 그 종합적인 조사를 제가 결론만 요약하는 것인데요. 이 대자부업의 개황 상황을 보면은 1929년 현재 이 25곳의 그 유곽 지역에 여러 대자부업자들이 있었고, 평균 대자부업자가 창기를 한 10명 정도 거느렸습니다. 이 대자부업의 개항을 보면은 창기 수는 전국적으로 일본인 창기가 1900명, 그리고 조선인 창기가 1385명에서 도합 3285명입니다. 이 창기를 찾은 유객의 총수는 연간 56만여 명이었는데 그 중에 45만 명이 일본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1929년 조선의 대자부업, 창기업은 일본인을 위한 일본풍의 매춘업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유곽별로는, 지역별로 또 개별 업자별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서울에 있는 중구 신맛지의 그 유곽은 유흥객의 95% 이상이 일본인이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일본인 남성들이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조선인이 이용료는 5%밖에 안 되었습니다. 반면에 저 남쪽에 마산에 있는 그 유곽은 주로 조선인이 이용하는 그러한 그 조선인을 위한, 조선인 업자에 의한 그 유곽이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진해는 다 알다시피 군항입니다. 거기는 일본 군인을 위한 군인 전용의 유곽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또 개별 유곽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는 이야기해서 전국적으로 본다면은 유흥객의 80%가 일본인인 일본풍의 매춘 산업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1인당 유흥인데요. 유흥비까지 조사가 되었습니다. 앞서 제가 창기업을 허가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을 이야기했는데, 대자부 업자는 월간 영업 상황을 관할 경찰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이걸 전체를 전국적으로 조사하기가 대단히 쉬운 그와 같은 상황이고, 그 가운데는 유흥비도 있습니다. 1인당 유흥비를 보면은 일본인은 8엔이고 조선인은 4엔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본 창기의 몸값은 대체로 조선인 창기보다 2배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인은 주로 일본 창기를 찾고 조선인은 주로 조선인을 창기를 찾았는데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선인 창기라 해도 일본말을 하고 기모노를 입고 했으니까요. 구분이 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럼 어쨌든 간에 일본인 창기의 몸값은 조선인 창기보다도 2배였고, 또 유곽을 이용하는 데는 민족별 소득 수준의 차이도 작용을 해서 소득 수준이 낮은 어떤 한국인이 이 일본식의 유곽을 이용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이 크다, 사치적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창기 1인당 한 달의 적객수를 보면은, 이거는 조선인, 일본인 창기를 구분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보면 한 달에 14명입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이틀에 1명 정도의 손님을 맞이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흥비를 이 창기수로 기계적으로 나눈 이 월 소득은 102엔인데요. 여기에 이제 포주의 전차금에 대한 상환, 그 다음에는 각종 식료비 상환 등,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떼고 한 30%가 창기의 소득이었다고 가정하면은 월 31엔의 소득이 나옵니다. 당시 1929년 당시 소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에 취업한 여공들의 임금이 월 임금이 18엔이었습니다. 그것에 비한다면은 상당히 높은 그와 같은 수준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은 1920년대 이 유곽의 창기들의 사정은 50년대 한국 사창가의 위안부들보다는 꽤나 좋았다고 이야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 강의에서 1950, 60년대 민간 위안부라는 제목의 강의에서 소개했습니다만은 1964년 당시에 군산 사창가의 위안부는 하루 평균 4명 내지 5명의 유흥객을 맞이했습니다. 서울 성동구의 위안부는 하루 2명 내지 3명의 유흥객을 맞이했다고 했습니다. 그에 비한다면은 이 1929년에 유곽의 창기들의 노동 강도는 매우 낮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좀 더 엄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소득 수준도 29년 쪽이 더 높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일본인을 위한 일본풍의 말이 좀 어색합니다만 상대적으로 격조 높은 그런 상업적 매춘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이 일정기 공창제가 지닌 한 가지 특질이라면은, 그러니까 일본인을 위한 특권적인 어떤 일본풍의 매춘업이었다라고 한다면, 다른 한 가지 이 공창제의 중요한 특질을 지적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유곽은 대자부 영업구역은 일본 군 부대와 밀접한 관련 하에서 설치되고 지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에서 최초로 건설된 이 신맛지 유곽은 장충동에 있는 조선주차군 본부와 직원의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 조선주차군 본부가 나중에 용산으로 이전을 하는데요. 그 용산의 일본인 유곽이 건설될 때 이야기입니다. 그 일본인 유곽 업주가 유곽을 지으면서 조선인 묘지를 침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발생을 했는데, 한성부가, 당시는 아직도 대한제국이니까 한성부윤이 그 유곽을 옮기라라고 판결을 내려도 이 유곽 주인이 하는 말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 유곽지는 경성에 주둔한 일본 군졸의 위생에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집을 부렸습니다.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용산의 민간인에 의한 유곽이 건설될 때 처음부터 군사를 위안할 시설로 군사의 성병을 통제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다 하는 것을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 위안소라는 말은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생겨나는 것은 1930년대인데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유곽이 대자부업이 성립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군을 위한 시설로서 설립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유곽에서 일한 그 주로 일본에서 온 그 여인들은 공식적으로는 창기였습니다만은 나중에 1930년대에 그 위안부가 되는 그 여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와 같은 관계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요, 대전시의 춘일정이라는 그 거리의 일본식 유곽인데, 어느 키모노를 입은 창기가 현관에서 일본군과 같이 찍은 그와 같은 사진입니다. 아마 막 둘이서 뭐 연인의 사이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언제 찍은 사진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어쨌든 그 위안소가 본격적으로 설정되는 1937년 이전에 것으로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국적으로 분포한 유곽은 번성한 그러한 유곽일수록 인근한 곳에 군부대가 밀접해 위치한 그러한 위치의 유곽이었다. 다시 말해서 일본군의 위안을 하기 위한 일본군을 상대로 문을 연 유곽이었다는 그와 같은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여드리는 화면은요, 1916년에 조선 총독부가 원산에 있는 수정 지역의 유곽 지역을 설정한 그 행정명령에 나오는 그 지도입니다. 거기 점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그 유곽 지역인데요. 그림을 보시면은 이 바깥쪽은 바다입니다. 이 바다, 원산항이고, 원산항 부두 조금 지근한 거리에 이렇게 점선으로 유곽 지역이 설치되어 있는데, 바로 요 밑에가 뭐냐 하면은 육군 수송부입니다. 육군 수송부 바로 문 앞에 유곽 지역을 설정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1916년에 조선 총독부가 전국에 공창제를 시행한 것은 바로 그 해에 조선군이 창설됩니다. 그 전에는 조선 주차군이라 했는데 1916년 되면은 경성에 본부를 둔 24단, 그리고 저 함경북도 남함에 본부를 둔 19사단이 창설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예하, 연대와 여단이 이제 조선 전체를 어떻게 경비를 할 거나 그 구역이 설정이 되는데, 이 조선군 제도가 창출되는 바로 그 해에 때를 같이 해서 조선의 공창제가 시행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조선의 공창제는 처음부터 일본군과 밀접한 관련성 하에서 설치되었고, 병사들의 성병 통제를 위한 그 공창제의 본래의 목적이 식민지 조선에서는 조선군의 창설과 함께 보다 노골적으로 그 목적이 드러난 가운데 공창제가 시행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작년입니다. 2018년 일본에서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중요한 책이 출간되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보여드리는 이 책인데요, 식민지 유곽이라는 책입니다. 김부자, 김영이라는, 아마도 제일교포 같은데 제일교포 출신의 두 연구자가 함께 지은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전국 주요 도시에서 설치된 그 유곽, 그 대자부 영업구역이 그 설립 당초부터 군부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는 것을, 그 역사를 세밀하게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공저자 가운데 한 사람인 김영 씨는 오늘날 북한에까지 들어가서 관련 지역을 답사를 했습니다. 나남, 함흥, 회령, 경성 지역을 이 김영 씨가 답사를 하고 그 답사의 성과를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908년에 나남에 유곽이 설치되었는데요. 나남은 널리 알려진 대로 조선 주차군, 조선군이 창설되기 이전 조선 주차군의 중요 주둔지입니다. 이후 1916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선군 제19사단 사령본부가 설치된 군사도시죠. 이 군사도시에 노일전쟁 이후에 1908년에 이미 그 유곽이 설치되기 시작하는데, 당시의 기록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유곽이 일찍부터 설치된 것은 이곳이 군영지여서 군인이 다수 배회하는 고로 만일 풍기를 문란하는 일이 있으면 좋지 않으므로 유곽을 설치한다. 이에 1908년 지금의 그 나남의 삼립공원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 삼륜에리 미와노 사도라는 거리로 이름을 바꾸고 거기에다가 유곽을 밀집시켜서 유곽지역을 창설했다 하는 그와 같은 나남시 역사가 있습니다. 이 기록에서도 보듯이 군사도시가 들었을 때 유곽은 바로 그와 같은
군사를 위한 위안시설로서 성립했다고 하겠습니다. 회령에 관한 그 김영시의 답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화면은 회령에서 1912년에 세워진 덕천루라는 육아과 관련된 사진입니다. 1945년까지 이 영업을 한 육아인데요. 이 소속한 창기는 모두 조선인 처녀들이었고 모두 조선인 여자들로서 나이 17세에서 24세까지 조선인 여자들로서 모두 10명이었습니다. 보여드리는 사진은 1929년경에 찍은 육악의 여주인과 두 아이, 그리고 두 아이를 안고 있는 가운데 3명의 기생들이 함께 찍은 기념사진입니다. 사진 속에 있는 그 한 여자아이가 당시 1살인데 그 여자아이가 45년까지 살아서 그 자기가 본 것을 김영시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를 했고 지금까지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시는 생존한 육악 소유주의 딸하고 인터뷰를 했던 성과를 자기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죠. 저는 이 사진을 보는 순간 너무나 놀랐습니다. 저는 지난 강의에서 조선의 기생에 관한 강의에서 1945년 바로 이 회령기에서 군관살이를 한 박치문이라는 한 군관과 기생과의 관계를 소개했습니다. 회령에는 기생 월매, 설매, 의향이가 있었고 의향의 어머니까지 이 군관 박치문을 모셨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관계를 두고 저는 조선의 기생제는 조선 왕조가 신분 원리에 따라서 운영한 군위안부 제도였다 이렇게 규정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기생제가 조선 왕조의 역사와 함께 19세기 말까지 존속을 했는 것이죠. 이 사진 속에 이 조선의 창기들, 이 기생들, 기생이라고도 했는데요. 바로 그 여인들은 그 출생지가 어딘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역사적 계보로서는 조선의 기생을 잇고 있는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더구나 회령이라는 동일 지역이 그 역사적 계통성, 계보를 직접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기생제가 일정기가 되어가지고 조선 총독부에서 공창제로 바뀐 겁니다. 기생이라는 이름이 창기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던 것이죠. 그렇지만은 군 위안부였다는 그 당초의 속성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회령에 설치된 모든 육악은 처음부터 군 위안소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1937년에 중일전쟁의 터짐과 동시에 공식적으로 이 일본군 위안소 제도가 창출이 됩니다만은 그때 이들 회령에 있는 민간의 육악들은 민간인 출입이 금지된 군 위안소로 바뀝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기생제와 공창제와 그리고 나중에 성립하는 위안소 제도는 그 본질적 속성을 변치 않은 채 제도적 형식만 바뀌는 가운데 쭉 역사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 사진이 이 기막힌 어떤 역사적 계보를 저에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 속의 세 여인들, 그 어린아이의 나중에 해고에 의하면 치마저고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기모노를 입고 있는 여자는 육악의 여주인입니다. 그 나머지 세 사람은 육악에 속한 기생들인데 치마저고리를 입고 있어요. 이 어린아이는 그들을 치마저고리로 불렀다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치마저고리의 얼굴들을 저는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17세기의 기생, 월매, 설매, 의향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 미인들입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뭔가 서러운 느낌이 들었고 또 어떤 분노의 감정이 누구에 대한 분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분노의 감정에서 그저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시울도 살짝 붉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일본인 여주인과 마치 가족처럼 단란하는 이 슬픈 여인들의 역사에 대해서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일정기의 공창제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사실은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조선인도 그 공창제의 운용과 이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대략 1930년대 중반부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수 일본인을 위한 특권적 매춘업이 다중의 조선인이 참여하는 대중적 매춘업으로 발전해가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인천에 있었던 부도 유곽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보여드리는 화면은요, 그 인천의 유명한 시키시마 그 유곽, 부도 유곽에 잘 정비된 거리입니다. 부도 유곽이 성립하자 그 인근에 그 묘도 또는 화계동 이 일대에 비공인이라 할까요? 유사 유곽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역사는 개항기까지로 올라갑니다만은 여기에 소속한 그 창기들은 들도 성병검진의 대상이 되었고, 뭐 자료에 따라서는 그것을 다 합쳐서 부도 유곽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유사 유곽, 비공인 유곽은 물론 조선인 업자나 창기들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요, 1924년과 37년에 동아일보 보도에서 나온 기사입니다만은 비공인 유곽을 포함한 이 부도 유곽의 그 영업 상황입니다. 1924년 유곽은 조선인루와 일본인루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인 업자가 하는, 조선인 창계가 많은 그러한 그 유곽과 일본인 업자와 일본인 창계가 많은 일본인루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요. 1924년은 창기수나 유객수에서 일본인루가 더 번성을 했습니다. 창기 1인당 유객수도 더 많고 화대도 조선인보다도 2배가 더 높았습니다. 표에서 보듯이 1924년 조선인 루를 찾은 유객수는 한 10,000명 정도에 불과합니다만은 일본인 루를 찾은 유객의 수는 한 22,000명 정도 지금 되고 23,000명 가까이 되고 있죠. 그런 식으로 초창기만 하더라도 일본인이 중심이 된 어떤 풍속 산업이었다, 매춘업이었다고 한다면 37년이 되면은 조선인의 유객수가 24,900명으로 늡니다. 늘고 조선인 창기수도 늘고요. 그 다음 반면에 일본인 누는 창기수가 115명에서 84명으로 줄고 유객수는 뭐 마찬가지입니다만 어쨌든 일본인 누는 상대적으로 정체하는 가운데 조선인 누가 이렇게 더 번창을 하고 있는 이와 같은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동아일보 보도에 의하면은 1934년에 이 화정 해안에 6만여 평을 매립하는 대규모 공사가 5개년 계획공사가 착공이 되고 그 다음에는 1936년에 서울을 잇는 경인산업도로가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전국적으로 많은 노무자들이 인천으로 토목업자와 노무자들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 이유로 해서 이들 부도 지역, 인근한 화계 지역에 조선인 유곽이 번창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식민지적 개발과 더불어 소득 수준이 높아진 조선인 남성도 점차 일본인 전용의 상업적 매춘에 참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대중적 매춘 사회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중적 매춘 사회가 발전해서 오늘날 한국에 세계적으로 번창하는 대중적 매춘업이 성립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적 흐름은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연구 성과를 봐더라도 일본의 일반 대중들이 매춘업에 참가하는 것이 1920, 30년대의 일입니다. 1937년 중일전쟁의 개시와 더불어 일본군이 주둔한 모든 지역에서 군위안소가 설치되었습니다. 그것이 이 기획 강의의 핵심적인 그 주제인데요.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아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역사적 흐름, 신분적 성지배에서 상업적 성매춘으로 상업적 성매춘이라고 하나 초창기에는 소수 일본인만의 특권적인 상업적 매춘에서 이후 조선인도 참가하는 대중적 매춘으로 이와 같은 큰 시대적 흐름 속에서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제가 그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공창제 시행이라는 주제를 다루어봤습니다. 바로 그 흐름의 보다 구체적인 어떤 그 내용들, 창기들은 어떻게 모집되었는가, 나아가서 조선인 창기업이 이 조선 내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어서 만주나 일본이나 대만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세밀히 차근히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